설산별장 살인사건 해결편. 이 사건을 타설로 확정하고 용의자의 신문에 나선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피해자의 후두부에 난 두 종류의 상처. 상처의 종류로 보건대 날카로운 모서리에 한 번, 그리고 평평한 바닥에 또 한 번 부딪힌 것이다. 첫 번째 상처는 선반의 모서리에, 그리고 두 번째로 난 상처는 쓰러진 다음에 추가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난 것인데, 상식적으로 두 번째의 것은 타인의 강압적 개입에 의한 것으로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범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선반 모서리에 한 번 찍어 살해한 다음 저혈압 알약을 흩뿌려 어지럼증을 이기지 못하고 약을 찾던 도중 쓰러진 것처럼 위장할 생각이었겠지. 범인은 피해자가 저혈압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이며, 그와 동시에 그것이 쓰러질 만큼 심각한 종류의 것은 아니라는 것까지는 알지 못하는 정도의 친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두 번째 공격 이전에 손가락으로 단서를 남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당황한 범인은 그 손을 강하게 밟았다. 이 과정에서 손톱이 깨졌으며 피해자는 고통 속에 손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쳐 확인 사살한 다음 범인은 도주. 이것이 머리에 상처를 입은 채 주먹을 쥐고 쓰러진 사건 현장의 진실이다. 이 과정에서 알약 역시 피해자가 밟았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사건 현장 보안 허술로 증거는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용의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살해 동기와 거짓을 가려내 범인을 찾아내는 수밖에는 없다. 우선 가장 가능성이 적은 것은 부인이다. 부인의 거짓말은 남편과의 불화를 숨겼다는 사실인데 벌써 한 달을 우습게 넘겼다고 한다. 이러한 장기적 갈등은 단숨에 감정이 폭발할 만한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 오히려 홧김에 범죄를 저지를 만한 동기로서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부인의 체격으로 산생활 중인 성인 남성을 아래에서부터 직접 덮쳐 쓰러뜨리기에는 여러모로 무리가 있다. 설사 그것이 뒤에서 행해진 기습에 의한 것이라도 말이다. 또한 장기 투숙객을 도와 증언하고 용의선상에서 배제시켜 자신으로의 혐의를 돌리려는 시도가 크게 엿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시체 주변에 흩뿌려 놓은 혈압량을 제공한 것이 아내 본인이라는 점까지 염두에 두면 더욱 가능성은 아래로 떨어진다. 장기 투숙객 역시 마찬가지이다. 피해자와의 신분을 오래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설득력을 잃는다. 증언에 따르면 달려나가는 소리는 현장에서부터 바깥 방향이었다고 하는데, 장기 투숙객의 객실은 오히려 사건 현장보다 안쪽에 위치해 있어 정황상 맞지를 않는다. 택배기사 역시 마찬가지. 그렇지만 이는 저 두 명의 증언이 명백한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에만 성립하게 된다. 만약 둘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용의선상은 단숨에 좁혀진다. 아니, 단 한 명, 부인밖에는 남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증언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지며 각자의 증언에 첨언을 더한 이 둘은 무언의 이해관계가 통하여 서로의 거짓말을 덮어주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 시점에서 장기 투숙객의 증언이 필요해진다. 그가 들었던 표현들은 불법 도박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물론 불법적인 자금이 유통되는 곳엔 조직폭력배가 연관되곤 하기에 전혀 틀린 증언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손에 남아있는 주름들, 이는 장시간 카드게임 후에 생기는 자국들이다. 거기에 더해 대량의 금액을 빼돌린 것,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항상 카드를 손에 달고 다닐 정도로 도박 중독에 빠져있으며 동시에 불법적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된다. 자연히 뚱뚱한 투숙객이 단연 용의선상 위에 오른다. 하지만 여기서 그를 범인이라고 의심할 수가 없다. 바로 뚱뚱한 투숙객의 직업이 의사라는 점 때문이다. 전문적 지식을 갖췄다면 이런 어설픈 위장 따윈 할 리가 없다. 거기다가 발에 알약의 가루를 그대로 남기는 실수까지. 일부러 허술한 행위를 저질러 용의선상에서 벗어난다? 그런 말장난 같은 심리는 실제 범인에게선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망상 속의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 명의 투숙객이라면 어떨까? 알게 모르게 눈빛을 주고받던 두 투숙객은 피해자를 추궁하기 위해 찾아왔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 어긋나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다면? 애초에 둘은 아는 사이였으며 불법 도박 조직에 연관되어 있다면?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진다. 장시간 앉아서 게임을 진행하는 도박판의 특성상 중간중간 몸을 움직이는 피해자는 기립성 저혈압 증세 탓에 몸을 비틀거리는 모습을 둘에게 드러내곤 했던 것이다. 의사인 한 명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대충 저혈압이란 표시만 해놓은 알약을 잔뜩 들고 다니는 것을 보고는 지레짐작을 하곤 했던 것이다. 또한 혼자서만 운동화를 신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범인이라는 상황에 설득력을 더한다.
질척한 눈과 진흙을 밟아가면서 산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설산별장의 지리석 특성상 실내에서 투숙하기 위해선 실내화로 갈아 신는 것이 당연한데 배달부와 이 남자만이 더러운 운동화를 고집하고 있었다. 배달부는 바깥에서 들어와 실내로 들어갈 일이 없기에 애초에 실내화를 받질 못했다지만 이 남자는 다르다. 사건 직전까지는 실내화를 신고 활동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다음 증거가 되어버린 실내화를 증거인멸한 것이다. 아직 찾아내지 못했지만 주변을 수색하거나 남자의 방 안을 조사한다면 알약 가루와 피가 그대로 묻어있는 실내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이프를 휴대하고 있던 수상한 택배기사에 대해서인데 금전적 손해를 보면서 그리고 구박을 견뎌내면서까지 군말 않고 일을 지속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칼의 손잡이는 손때를 타다 못해 반질반질해질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 칼날의 관리는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칼을 자주 사용함과 동시에 언제나 최선의 상태로 관리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자. 그는 도박 2인조의 의뢰로 현장에서 활동할 명분을 얻기 위해 그리고 의뢰를 수행하기 위해서 택배기사로 위장한 범죄자였을 것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하고 이곳에 도착한 것인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일이 틀어지기라도 한다면 냉큼 범죄를 저지를 생각과 그 준비 작업을 마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이 예상 외로 사태로 흐른 것인지 살수가 손을 쓰기에 앞서 범인은 살인을 저질렀고 이 일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는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다가 그만 덜피를 잡히고 만 것이다. 자칫 예정대로 프로의 손에 의해서 처리되었다면 가짜 신분을 가진 택배기사의 허상만을 쫓다가 흐지부지 사건은 종결되고 마는 최악의 불상사가 벌어졌을지도 몰랐다는 것이다. 범인은 바로 사건 현장의 옆방에 투숙 중이던 날씬한 투숙객이다.